Chapter 1 두 번째 사랑.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우리 3남매는 각자의 삶에 바빠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죠.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 짧은 질문에 아버지는 늘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응, 잘 지낸다. 너희나 잘 살아라. 아버지는 정말 잘 지내고 계셨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 식탁에 혼자 앉아 먹는 밥, 저녁이면 켜지는 TV 소리만이 유일한 대화 상대였을 겁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아버지의 등은 더 구부러졌고 걸음걸이는 더 느려졌습니다. 70대 중반. 아직 건강하셨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형이 아버지를 뵈러 갔을 때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하셨고 향수까지 뿌리셨더랍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형이 물었을 때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냥 식당에 밥 먹으러. 형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우연히 둘째 누나가 아버지를 목격했습니다. 동네 한 식당 앞에서 한 여성과 함께 걸어 나오시는 모습을요. 그 여성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분과 이야기하며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본 적 없는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였죠. 누나는 급히 우리 남매를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랑 만나고 계셔.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 우리에게는 아직 너무 짧은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고 사실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3남매를 식당으로 부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죠.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타난 분. 이름은 박순자.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식당을 자주 찾으셨고 식사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려고 한다.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자 식탁은 얼어붙었습니다.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누나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리고 막내인 제가 가장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분,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안다. 너희가 뭘 걱정하는지. 하지만 나는 늙어도 사랑하고 싶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3남매는 각자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품은 채 헤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사랑. 우리는 그것을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Chapter 2 갑작스러운 이별. 결국 아버지는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순자 씨와 재혼하셨습니다. 조촐한 식사 자리. 우리 3남매는 참석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미소, 억지로 건네는 인사.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보며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후 6개월, 우리는 아버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명절에도 각자의 핑계를 대며 얼굴을 비췄다. 금방 돌아갔습니다. 박순자 씨가 있는 자리가 불편했고 어머니를 배신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섭섭해하시면서도 우리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전화할 때마다 건강 챙겨라, 무리하지 마라 같은 말씀만 반복하셨죠.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큰형에게 박순자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췌장암. 이미 사기였습니다. 발견이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우리가 물었을 때 박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3달 전부터 병원 가시자고 했는데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자식들 걱정 끼치기 싫다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화하실 때마다 괜찮다고 하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아프셨는데도, 외로우셨는데도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참으셨다는 것을요. 1달. 아버지는 딱 1달을 버티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도, 화의 말도 나누지 못한 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오가는 가운데 우리 3남매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보다 더 먼저 밀려온 것은 후회였습니다. 왜 더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 말씀을 들어드리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조문 사흘째 되는 날, 변호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집행인이라고 했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장례 후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때 우리 머릿속에는 슬픔과 함께 다른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지? 발인을 마치고 49제를 지낸 후 우리 3남매와 박순자 씨, 그리고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꺼내 천천히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영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배우자 박순자에게 상속한다. 둘째, 운영 중인 식당 및 관련 자산은 배우자 박순자에게 상속한다. 셋째, 예금 및 적금 전액을 배우자 박순자에게 상속한다.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형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요? 자식들은 한 푼도 안 준다고요? 누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유언장을 조작한 거라고요. 박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합법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고인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필로 쓰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꾸민 거예요. 아버지를 조종한 거라고요.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배신감과 억울함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박순자 씨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챘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채 1달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보다 우리의 몫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Chapter 3 감춰진 진실. 소송 준비를 위해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명한 상속 전문 변호사였죠. 우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다. 박순자가 아버지를 조종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유언장 무효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인께서 유언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은 강압이나 사기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 기록, 통장거래 내역, 주변 사람들의 증언.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점점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 3년 전 큰형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빌리셨습니다.
그 돈으로 형의 회사를 살렸죠. 하지만 형의 사업은 결국 실패했고 대출금은 고스란히 아버지 빚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발견. 2년 전 누나의 남편이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누나 집 전세금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8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죠. 누나는 나중에 갚을게요라고 했지만 결국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발견. 막내인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 둘 키우며 생활이 빠듯했을 때 아버지는 매달 용돈을 보내주셨습니다. 100만 원씩. 2년 동안 저는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하면서요. 변호사가 통장 내역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자녀분들에게 총 7억 원 이상을 지원하셨네요. 그 과정에서 본인 자산의 대부분을 잃으셨고요.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4년 전 아버지가 큰형의 빚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계실 때 박순자 씨가 본인의 식당 건물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아버지를 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명확히 남아 있었죠. 변호사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빚에 시달리고 계신지 단 한 번도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아버지와 박순자 씨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 안에는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 미안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당신한테까지 폐를 끼쳐서. 괜찮아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걱정 마세요. 자식들이 나를 찾는 건 돈이 필요할 때뿐이더군요. 당신만이 내 옆에 있어줬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자식은 자식이에요. 저는 그냥 옆에 있을게요. 우리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자녀분들에게 전 재산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작 당신을 돌봐준 사람은 박순자 씨였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외롭고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공개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쓰신 일기장이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제출한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우리는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 괜찮다. 다들 바쁘니까. 하지만 가끔은 외롭다. 큰아들 빚 때문에 집을 담보로 잡혔다. 괜찮다. 자식을 위한 일이니까. 순자가 나를 도와줬다. 고맙고 미안하다. 이 사람만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섭섭하다.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다. 사랑한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순자를 원망할 것이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 잘못도 없다. 부디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 일기를 읽으며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이, 더 뜨겁게 울었습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